두렵게 마주한 상자에는 리본만큼 새하얀 빛깔의 브라와 팬티 세트가 들어 있었다. 오늘 일의 발단은 언니의 메시지였다. 퇴근 후 확인한 전화에는 언니로부터 부재중 전화 2통에 이은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다. 엄마가 쓰러졌어. 빨리 연락해. 바로 통화 버튼을 누르고 신호가 가는 짧은 시간 동안 나는 깊은 자책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엄마가 아팠던 걸까? 우재에게는 알리지 않아서 그 애가 몰랐던 걸까? 이게 엄마와의 마지막이면 어쩌지? 나는 그저 엄마가 다른 엄마들처럼만 내 편이길 바랐던 것일 뿐인데 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 수많은 생각들이 두서없이 오갈 때 여보세요? 하는 언니의 음성이 전화 너머로 들려왔다. 엄마는 병원에 잠깐 있다가 다시 집으로 가셨어. 병명이 뭔데? 어디 크게 아프신 거야? 나도 잘 몰라. 나한테도 자세히 얘기 안 했어. 그냥 미진이가 보고 싶다고만 하시네. 나를? 엄마가 아프고 나를 보고 싶어 한다는 말에 나는 4년간 굳었던 마음이 연약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엄마가 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이제는 정말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을 엄마에게서 들을 수도 있을까? 엄마한테 찾아가 봐. 기다린다고 했어. 그래서 나는 피곤한 퇴근길 이후 바로 엄마 집으로 왔다. 엄마가 나를 기다린다는 것도 나에게는 놀라운 일이었고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말을 전한 것도 처음이어서 가슴이 그 어느 때보다 두근거렸다. 4년 만에 엄마를 만나게 되는 것보다 엄마가 내게 새로운, 아니 평범한 엄마가 되어줄 수 있을까 하는 기대로 가장 더운 계절을 지나는 중인데도 손이 차가워졌다. 나는 떨리는 손가락을 들어 배를 누르고 인기척을 기다렸다. 그리고 문이 열렸을 때 나를 반긴 건 그저 내가 늘 바랐던 보통의 엄마가 아닌 어떤 억센 손이었다. 그 억센 손이 나를 순식간에 잡아 끌어 집 안으로 들여놓았다. 오빠였다. 오빠의 손에 끌려 막무가내로 들어온 집 안에 있는 건 오빠와 소파에 앉아있는 엄마였다. 전현 저거 내가 아프다니까 죽는 줄 알고 신나서 달려왔구먼. 엄마는 내게 손가락질을 하며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않았고 어딘가 아파 보이지도 않았다. 아, 엄마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4년 만에 본 딸에게 처음 건네는 말이 저렇게 가혹할 수 있다니. 나는 입술을 아프게 깨물고 다시 돌아서 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했는지 오빠는 나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어딜 가? 왔으면 엄마한테 그동안 잘못했어요 하고 무릎을 꿇어야지. 억지로 나 무릎 꿇리려고 이런 식으로 불렀어? 아프다는 거, 병원 갔다 왔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지? 또 언니랑 오빠랑 짜고 이런 끔찍한 짓을 한 거지? 나는 잠시라도 엄마가 변했길 바랐던 내가 너무 싫어서 더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다. 이전에는 엄마나 가족 앞에서는 절대 내보지 못했던 목소리에 엄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전현 저 흉악한 년, 집 나가서 천박한 것만 배웠네 저거. 엄마는 4년 전보다 훨씬 더 늙었고 더 말을 가리지 못하게 된 것 같았다. 나는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발버둥을 쳤지만 성인 남자의 우악스러운 힘에서 놓여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너 엄마 앞에서 내가 여자 만나는 거 누구한테든 말 안 한다고 맹세하고 가. 뭐? 나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얘긴지 파악하느라 잠시 말문이 막혔다. 오빠와 여자? 오빠가 바람을 피운다는 걸 엄마도 알고 있고 그걸 내가 떠들고 다닐까봐 그걸 단속하려고 거짓말로 나를 불러들인 거였다는 결론이 나자 나는 숨이 갑갑해질 만큼 기가 막혔다.
그동안 엄마의 전화도 모두 오로지 오빠를 위한 거였고 나에 대한 그리움이나 미안함은 눈꽃만큼도 담겨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자 베인 듯 날카로운 통증이 가슴에서 느껴졌다. 야, 이년아,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여자도 만날 수 있는 거지. 또 여자가 좋다고 매달리는 거를 저 착한 애가 어떻게 다 마다할 거야? 동생이란 년이 그걸 보고 그냥 모른 척 넘어가면 될 거를 그렇게 네 오빠 앞길을 막아야 속이 시원하지? 저 썩을 년 저거. 엄마, 오빠는 바람을 피우는 거야. 그게 어떻게 사회생활이야? 저거 못된 버르장머리 좀 보라지. 씹어 죽여도 시원찮을 년. 엄마 말에 따박따박. 엄마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나는 달라졌다. 엄마가 내 말을 조금도 들을 마음이 없다는 게 분명했기 때문에 나는 엄마를 향해서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오빠는 달랐다. 오빠는 바람을 들키는 게 무서운 거야? 아니면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다는 게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게 무서운 거야? 이혼은 무슨? 이 미친년이? 네 오빠도 너 같은 인간 말종대라고 막말을 하냐? 여자 만난 걸로 이혼했으면 세상에 제대로 살 부부 하나도 없어. 내가 전곡을 찔렀던 것인지 엄마가 앞뒤가 맞지도 않는 말로 악다구니를 쓰는 동안 오빠는 얼굴이 잔뜩 붉어져서는 분한 표정으로 씩씩대기만 했다. 50이 가까운 나이에 마치 어린 시절 집안의 독불장군으로 군림했던 어린 소년의 심술궂은 얼굴이 되어 말없이 나를 노려보던 오빠. 나는 엄마와 오빠가 오빠의 이혼으로 인해서 오빠의 평판이 극도로 나빠지는 걸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잘 알 수 있었다. 오빠는 교감을 넘어서 교장까지 된 후 교직 생활을 잘 마무리하며 완벽한 존경을 얻은 은퇴 생활을, 엄마는 오빠의 그런 경력으로 인해 교육자 집안이 되는 걸 꿈꿨다. 내가 아직 어디에도 말하지 않은 오빠의 외도 사실이 탄로날까 걱정된다는 이유로 이들이 이렇게 무리수를 둔 것은 순전히 이런 욕심에 눈이 어두운 탓이었다. 오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자라나는 아이들과 교사들을 아우르는 교감, 교장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교육을 말할 수 있을까? 오빠, 정신 차려. 내가 4년 전처럼 그냥 처맞고 가만히 있을 줄 알면 오빠는 인생 헛산 거야. 차라리 나를 내버려 뒀어야지. 긁어부스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당연히 알지? 한번 기대해봐. 내가 오빠한테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나는 내 팔목을 잡은 오빠의 손을 손톱으로 있는 힘껏 긁었다. 아야! 오빠는 시겁해서 내 팔목을 놓았지만 현관문을 열려는 나를 냉큼 잡았다. 저거 잡아 저거. 엄마는 소파에서 일어나 오빠와 함께 나를 어떻게라도 해볼 작정인지 달려들었지만 나는 당하고 있을 생각이 없었다. 지금 이거 놓지 않으면 진짜 경찰 부를 거야. 여기서 경찰한테 망신을 당하든지 그 망신을 조금이라도 미루던지 결정해. 경찰이라는 소리에 오빠의 눈이 또 요동을 쳤다. 세상에서 사회적인 망신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니 경찰의 개입은 당연히 싫었겠지. 나는 오빠와 엄마를 다시 한번 찍어 누르듯 쳐다보고는 문을 열었다. 밖으로 나와 엘리베이터로 가는 동안 엄마의 악에 바친 고함이 들렸고 오빠가 엄마를 진정시키는 목소리가 그 뒤를 이었다. 저 년을 왜 놔줘? 저 미친년. 지 부모 형제도 몰라보는 저 천하의 쓰레기 같은 년. 엄마의 말은 대부분 나에 대한 악담과 욕이었고 오빠의 말은 잘 들리진 않았지만 아마도 지금은 나를 그냥 놔둬야 한다고 엄마를 달래는 소리였겠지. 쟁걸음으로 엘리베이터 앞에 서자 눈물이 왈칵 솟았다. 이 가족들에게 나란 존재는 정말 뭐였을까? 집에 도착해 거의 울면서 잠든 아침에 나는 퉁퉁 부은 눈을 하고 출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세상에는 나 혼자뿐이었고 나는 나를 잘 보살펴야 했으니 부은 눈과 참담한 마음을 달래기가 힘들어도 일을 해야 했고 돈을 벌어야 했다. 업무 시작 전 데스크에 줄을 지어 늘어선 PDA 중 하나로 손을 뻗는데 폴의 눈길이 내 팔목에 닿는 걸 눈치챘다. 그의 눈빛이 이어지는 길을 따라 내 오른쪽 팔목을 보니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멍이 붉게 일어나고 있었다. 이 붉은 멍이 아직 검은빛으로 변하지는 않았지만 곧 그럴 거라는 게 빤히 보였고 손목에 붉은색 리본이라도 두른 듯 모양도 뚜렷했다. 지난밤 오빠가 거세게 잡았던 순간이 팔목에 고스란히 남았다는 걸 나는 폴의 눈길 덕분에 그제야 보게 된 거였다. 폴의 눈길이 머문 건 불과 찰나였지만 나는 무심코 옷에 소매를 내려 멍을 가리려다 지금은 폭염경보가 끊이지 않는 여름이고 나는 얇은 반팔 티셔츠를 입은 상태라는 걸 깨달았다. 폴은 다시 컴퓨터 모니터에 눈을 고정한 상태로 돌아가 있었기에 나의 팔목을 더 이상 보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몸의 상처, 그것도 진한 타박상의 흔적이 남았다는 걸 그가 어떻게 생각할지 찜찜하기 그지없었다. 남자한테 맞고 사는 팔자 사나운 여자로 보려나? 맞고 살면서 아직까지 남자를 떠나지 못하는 미련한 여자로? 이건 남편이 아닌 오빠가 저지른 짓이지만 내가 한때 남편을 떠나지 못하는 미련한 여자였던 건 사실이었다. 남편의 외도를 처음 알게 된 때를 떠올릴 때면 고통스럽다. 혜연이 부른 배를 안고 빵집에 나타났을 때보다 더. 추워지기 시작했던 계절이라 겨울옷을 미리 꺼내두려고 옷장 정리에 나선 때였다. 그때가 빵집을 열고 1년 남짓 흐른 후였는데 다행히 빵집은 장사가 잘 됐다. 다른 건 몰라도 남편이 빵에 대해 가진 열정만큼은 남달랐기에 작은 동네 빵집임에도 멀리서 찾아올 만큼 맛이 좋았다. 당연히 동네에서 사람들이 빵집 하면 떠오르는 곳으로 어렵지 않게 올라설 수 있었는데 빵집이 자리를 잡아가니 우리도 여유를 좀 가질 수 있었다. 우리 부부만으로 빵집을 꾸려가던 우리는 사정이 나아지자 남편을 도울 직원을 구했는데 갓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어려서부터 제빵을 좋아해서 자격증을 일찌감치 땄다는 제빵사였다. 더불어 나도 나를 도와줄 파트타임 알바를 구해서 종일 빵집에 머무는 시간을 줄였는데 보통은 알바가 있어도 매일 빵집에 나가는 편이었지만 그날은 종일 집에 머물기로 했던 날이었다. 늦음하게 일어나서 남편의 입맛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늦은 아침을 혼자 대충 차려 먹고 소파에 누워서 평소 볼 시간이 없었던 TV를 좀 보다가 까무룩 잠이 들었던 그런 날. 낮잠을 자고 나니 개운해져서 몸을 좀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에 나선 옷장 정리. 나는 내가 좋아하던 얇은 노란색 니트를 찾으려 옷장 깊숙이 손을 넣었다가 문득 만져지는 뭔가를 잡아서 빼냈다. 내가 빼낸 건 검은색의 쇼핑백이었다. 금색으로 알아보기 어려운 외국어로 브랜드가 적혀져 있었는데 영어인지 불어인지 그도 아니면 어디 다른 나라 말인지도 알아볼 수 없는 글씨였다. 당연히 나는 모르는 브랜드였지만 쇼핑백부터가 각이 바짝 선 비싼 종이로 만들어졌고 인쇄된 브랜드 로고의 느낌도 비싼 브랜드라는 것만큼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쇼핑백 안에는 여성 잡지 크기의 딱딱하고 묵직한 상자가 들어 있었는데 검은색의 쇼핑백과는 달리 반짝이는 재질의 핑크색이었다. 역시 상자에도 쇼핑백처럼 고급스러운 브랜드의 로고가 금색으로 새겨져 있었는데 상자는 하늘하늘한 흰색의 리본을 열면 개봉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고급스럽고 섬세하게 만들어서
상자를 갖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걸 소유한 듯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의도한 게 잘 보이는 그 상자에는 누가 봐도 여자의 물건이 들었을 거란 걸 짐작할 수 있었다. 분명 남편이 넣어둔 물건이었기에 나를 위한 선물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게 더 이치에 맞았지만 내 직감은 다른 답을 내놓고 있었다. 나는 기대가 아닌 뭔가 무서운 걸 보게 될 거란 걸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처럼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한 손가락으로 리본을 풀었다. 리본의 끝을 잡아당기자 리본의 매듭이 사라락 청량한 소리가 날 것처럼 매끈하고 부드럽게 풀렸다. 두렵게 마주한 상자에는 리본만큼 새하얀 빛깔의 브라와 팬티 세트가 들어있었다. 레이스 재질이었지만 야하다기보다 깨끗하고 청순한 느낌을 주는 것으로 특히 남편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속옷이었다. 여자들이 야해서 남자들을 자극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속옷들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진짜 섹시한 건 순수함 그 자체지 빨갛고 까만데 온통 끈으로만 만들어진 건 진짜 아니야. 남편은 늘 그렇게 주장하곤 했고 남편의 취향에 맞춰서 나도 주로 흰색의 심플한 디자인의 속옷을 갖추는 편이었다. 물론 이 상자를 발견한 후 가장 먼저 버린 게 내 속옷들이었고 나는 지금도 흰색 속옷이라면 역겨움부터 느끼는 사람이 됐지만 나는 그때 이 속옷이 내 선물일 거라고 믿어보려 애썼다. 하지만 내 생일은 여름이었고 우리의 결혼기념일은 봄이었으며 그 무엇보다 브라의 사이즈가 내 것과 많이 달랐다. 남자니까 여자 속옷의 사이즈를 모를 수도 있는 거라고 우겨보고 싶었지만 그래봤자 소용없다는 소리가 가슴 깊숙이 들려왔다. 나는 내가 모르는 어떤 여자가 입을 그 속옷을 남편이 숨겨둔 그대로 다시 넣어 놓았다. 그때는 남편의 바람을 모른 척하면 마치 없던 일이 될 것이라 여겼던 것 같기도 하다. 사실 그 선물을 발견하기 전부터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을 수도 있다는 의심은 하고 있었다. 우리 부부는 친구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으니 남편에게 새로운 누군가가 생겼다는 걸 모르는 것이 오히려 힘들었다. 남편은 빵을 만들고 우리는 종일 함께 있는 편이어서 루틴이 분명한 편이었는데 남편에게 여자가 생기자 그 루틴이 깨지기 시작했다. 남편에게는 퇴근 시간이면 늘 뭔가 일이 생겼고 빵집이 쉬는 날이면 항상 약속이 잡혔다. 동창 모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많았고 상갓집에 가야 하는 일도 부쩍 늘었으며 꾸준히 공부해야 한다며 맛있다는 빵집을 찾아다녀야 한다고도 했다. 직원을 구하게 된 것도 남편의 외도에 이유가 없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남편의 첫 외도 상대가 우리 빵집의 단골이었다는 거였다. 딸이 영어 유치원을 다녀서 살림이 휘청거린다며 애가 없어 좋겠다고 생각 없는 소리를 늘어놓던 여자. 반짝이는 머리카락을 찰랑거리던 그 여자는 우리 빵집의 빵이 가장 맛있다며 늘 칭찬을 늘어놓았고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밖으로 나와 그 여자와 우스갯소리를 주고받는 일이 잦았다. 그 여자와의 관계는 여자의 남편이 알게 되면서 끝이 났고 그나마 다행으로 여겼던 나는 어리석게도 그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몰랐다. 왜 나는 남편의 외도를 계속 용서하고 모른 척 하면서 그를 떠나지 못했을까? 오래 생각한 바로는 아마 남편이 내가 선택한 가족이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내가 선택할 수 없었던 가족들에게 남보다 못한 상처를 받으며 자랐던 나는 내가 선택한 가족만큼은 지키고 싶었다. 경철은 그때쯤엔 남자라기보다는 내게 하나밖에 남지 않은 가족이었고 그 가족을 놓아버리면 나는 정말 세상에 혼자 남은 사람이 될 것 같았다.
하지만 경철과 혜연에게 아이가 생기자 이제 경철의 가족이 내가 아니란 게 분명해졌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부모와 아이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만 빠져주면 완벽한 행복을 추구할 수도 있는 가족의 모습. 여느 때처럼 불쑥불쑥 떠오르는 이 같은 상념들이 머리를 어지럽히는 중에 선반 위 손끝에 닿을락 말락하는 물건을 끄집어내려 까치발을 올리고 있을 때 문득 손이 나타나 내가 잡으려던 물건을 잡았다. 미처 발소리도 듣지 못한 폴이 어느새 곁에 와 있었다. 환풍기 소리는 요란하고 주변에 카트를 끄는 드르륵 소리가 쉴 틈이 없으니 발소리를 듣지 못한 건 당연했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까지 폴과 가까이 서본 게 처음이어서 나도 모르게 한 발을 뒤로 빼서 섰다. 그러다 허리 다쳐요. 폴은 끄집어낸 물건을 내게 주며 무심하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나는 딱히 뭐가 죄송한지도 모르고 반사적으로 사과의 말을 웅얼거렸는데 폴은 조끼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뭔가를 꺼내 내게 내밀었다. 폴이 손을 펴서 내게 들이민 건 손바닥보다 약간 더 작은 크기의 밴드 대여섯 장이었다. 이거밖에 못 구했는데 그래도 붙이면 좀 나을 거예요. 나는 폴이 내게 이걸 주는 의미를 단번에 알 수 없어서 의문을 가득 담아 눈을 크게 뜰 수밖에 없었는데 그는 눈짓으로 내 오른쪽 팔목을 가리켰다. 아, 그거 이제 색이 진해질 텐데 아프지도 않았어요? 그냥 좀 부딪힌 거예요. 나는 폴이 어떻게 다친 거냐고 물어본 것도 아닌데 제 발이 저려서는 팔목을 감싸주며 변명처럼 말했다. 별것 아니라는 듯 가벼운 어조로 꾸며보려 했지만 내 의도대로 된 것 같지는 않았다. 폴은 무표정했지만 내 말을 헤아려 보듯 고개를 갸웃한 채로 잠시 나를 응시하고 말했다. 어쨌든 받아요. 장갑을 낀 내 손바닥 위에 밴드들을 떨어뜨리듯 주고는 폴은 이렇다 할 말 없이 돌아섰다. 그 순간 환풍기의 소음도 멈추고 주변에서 드르륵거리는 카트 소리까지 모두 멈췄기 때문일까? 폴이 나타날 때는 들을 수 없었던 발소리가 내 귀에 유난히 크게 들렸던 이유가 아니 어쩌면 그건 내 가슴에서 나는 소리였을 수도 있을까? 나는 내 귀를 먹먹하게 채우는 이 소리의 출처가 어디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가슴에 손을 올리고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